한혜진입니다. 마포의 조용한 장례식장, 흰 국화 냄새가 코끝을 아리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닥 대리석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영정 앞 촛불이 살짝 떨릴 때마다 남편 서민호의 미소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손인지 모를 위로가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도 저는 고개를 숙여 괜찮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마음은 빈 방이었고 그 방에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쳤죠. 장례 3일째 조문록 옆에 펜이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현관 쪽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늦게 들어온 검은 물이 정장을 딱 맞게 입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는 가운데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걸음이 망설임이 없었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걸까? 가슴이 먼저 울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향냄새보다 진한 비누 향이 스며들었고 저는 습관처럼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들자 그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영정 앞에 서는 순간 빛에 스친 왼쪽 귀 뒤 미세하게 삼각형으로 찍힌 세 점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숨을 쉬어 혜진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열내해 전 바다바람이 칼처럼 매서웠던 그날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세부 근해 스노클링 배가 기우뚱하던 오후 아들 강아린이 물 위로 손을 뻗던 장면 그리고 놓쳐버린 손 그 후로 돌아오지 못한 여름 의사가 말하길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선천성 표식 3점 저는 영정 앞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례 지도사 정도윤 씨가 제 귓가에 낮게 물었습니다. 빈소받기 조금 시끄러워서요. 괜찮으세요, 상주님?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눈은 그 남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서로 보이는 여성에게 명함을 넘겼고 비서는 접이식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컵을 가지러 가는 체하며 그 이름을 훔쳐보았습니다. 강준우 KJ 도시개발 대표. 이름 3글자가 미간을 찌르듯 박혔습니다. 상주님, 물 더 드릴까요? 도윤 씨가 조심스레 묻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속내를 흘렸습니다. 저분, 혹시 방송에서 본 사람 맞죠? 예, 재개발 이슈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이름, 그 표식, 그 태도. 어느 하나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신 한켠이 속삭였습니다. 착각이면 어떡하지? 이 지독한 장래에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친정엄마가 소매를 잡았습니다. 혜진아, 몸 좀 기대. 내 몸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지만 눈은 자석처럼 그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문을 마치고 돌아설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동선을 가로막지 않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아이 울음이 뒤쪽에서 터졌고 모두의 시선이 잠시 분산되며 복도가 비었습니다. 저는 단정히 두 손을 모은 채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고인과 어떤 인연이신지 여쭤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는 예의를 지키려는 듯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큰 빚을 졌죠. 그러고는 한 박자 쉬어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겨울 호수 같았습니다. 맑지만 닿을 수 없고 어딘가 얼어 있었습니다. 말끝이 무너지려는 순간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강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주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상투적 위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한 줄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리나, 네가 맞니?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입술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고 빈소문이 살짝 흔들리며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조문록 펜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사선으로 기운 글씨 한혜진. 그 아래 미처 적지 못한 단어들이 웅웅 울렸습니다. 엄마, 기다림, 돌아온 이름.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이 줄었고 근조 화환의 리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비스 테이블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가니 장례식장 자동문 너머로 매섭게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제 상복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휴대폰, 사고 수습 이후 제 가방으로 옮겨둔 그 전화, 캘린더 알림이 떴습니다. 내일 야밀컴나 성진센터 결과 확인.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진센터라면 유전자 친연 관계를 다루는 곳으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민호는 대체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혹시 오늘 이 장례에 나타난 그 사람과 상주님, 장례 지도사 도윤 씨가 조심스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바람만 쐬고 들어가시죠. 얼굴이 많이 창백하십니다. 그는 제 손에 핫팩을 쥐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끼던 순간 아주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번졌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저도 예전에 아이를 잃을 뻔한 적이 있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 눈에는 판단이 없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 알림의 장소에 가겠다. 그리고 오늘 본 세 점의 의미를 끝까지 확인하겠다. 설령 모두가 내 착각이라 손가락질해도 누군가는 미친 엄마라 수군거려도 괜찮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아이의 이름을 진짜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리나. 속으로 부르는 그 이름에 향 연기가 한 줄기 곱게 섰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검은 마스크를 고쳐 쓰고 강준우가 남긴 명함의 윤곽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더듬었습니다. 내일 10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예감이, 아니 어쩌면 돌아온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곧은 어깨,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왼쪽 귀 뒤에 선명하게 자리 잡은 세 개의 점. 그것은 제 아들 하린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표식이었습니다. 아기가 제 어깨에 기대 잠들던 순간마다,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던 여름날마다,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까지 저는 수도 없이 그 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함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준우 KJ 도시개발 대표.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낯설게 느껴지는 태도. 제 가슴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혹시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믿음. 그는 분명 내 아들이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영정 앞에 서 있던 준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린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하린은 늘 종이에 지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거야. 만약 그가 정말 하린이라면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 채. 그때 고인의 휴대폰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개인 DNA 검사, 서울법의학센터, 외상성 기억 상실 같은 단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진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저에게 말하기 전에 사고를 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옆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앉아 있는데 어제 저에게 핫팩을 건네준 장례 지도사 정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경제신문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한 면에는 커다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강준우의 모습. 상주님, 저분, 혹시 아드님 아니신가요? 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역시 눈치챈 걸까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눈가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도윤 씨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지금 어머니의 눈빛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믿어주고 제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조화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흰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가구 서민호님의 명복을 빕니다. KJ 도시개발 회장 강준우 드림.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문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민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할인이, 우리 아들이 정말 돌아온 걸까요? 그 순간 고요한 빈소 안에서 유일하게 떨리는 건 작은 촛불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물음에 답해주는 듯 흔들렸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징후가 저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묻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조문객이 줄어드는 순간을 기다리던 저는 다시 나타난 강준우와 수행원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장례식장 전체가 자기 소유인 듯 당당하게 걸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엄마를 부르며 달려오던 아이 할인이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실례지만 혹시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의 눈매, 길게 떨리는 속눈썹까지 모든 것이 아들의 잔상과 겹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멀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움을 받았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닫힌 문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뵌 적은 없으신가요? 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상주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발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온몸이 뒤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다시금 그의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사라질 수 없는 세계의 점. 제 안에 확신과 두려움이 뒤엉켰습니다. 그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저는 오랫동안 빈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흰 수건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미쳐가는 걸까? 아니면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인이의 물건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바퀴가 부러진 장난감 자동차,
무지개가 그려진 어린아이의 낙서, 그리고 민호가 아들을 찾으며 기록했던 수첩 한 권.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리나,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눈물 속에서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제 말을 믿지 않아도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발자국 소리가 익숙하던 집은 숨 막히도록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정우 불빛 아래 사진 속 할인의 환한 미소가 제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세부 해변이었습니다. 17살의 할인은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해외에 나가 설레어 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겠다며 안경을 사고 산호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던 아이. 그러나 갑자기 몰아친 태풍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배는 크게 흔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물 위로 간신히 올라온 할인의 손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살려달라는 듯 뻗어 있었지만 저는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가진 것을 다 팔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제경찰, 민간구조대, 그 어떤 방법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과 영정 사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또렷한 표식을 가진 한 남자를 본 것입니다. 제 마음은 갈갈이 찢기면서도 다시금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그가 할인이라면 지난 14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를 키워낸 걸까요? 왜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민호의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혜진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제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민호는 이미 징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잔인하게도 그 사실을 저에게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못다한 걸 내가 할게요. 반드시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수첩을 덮고 눈물을 닦은 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검색창에 하나씩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강준우, KJ 도시개발, 경력, 과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담담한 척 손님들을 맞이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강준우라는 이름을 끝없이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년 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그가 처음 등장한 건 인천의 한 재개발 사업을 인수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삶, 학력, 가족 배경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와 아시아 투자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의 과거는 두꺼운 장막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출력해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민호가 생전에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단서들을 이어붙여 큰 그림을 그리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발자취를 내가 이어갈게요.
우리 함께 아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강준우가 처음으로 투자했다는 인천의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고층 건물 위에 빛나는 KJ 디벨롭먼트 로고를 올려다보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할인이라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건물들이 아들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중년 경비원을 붙잡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요. 참 신기한 분입니다. 몇 년 전 갑자기 나타나 성공 가도를 달렸으니까요. 다들 처음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수군거렸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 그것은 마치 오의 아들 하린이와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 사람.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인쇄된 기사 묶음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이 잊혀진 기억처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새로운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모든 흔적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준우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파헤쳐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 날을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강남의 KJ 개발 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빌딩은 잿빛 하늘을 비추며 마치 제게 속하지 않은 세상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넓은 로비 안,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꼭 쥔 채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우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일정이 꽉 차 계십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 바로 준우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 시선이 닿는 순간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단 한순간 그의 눈빛에 미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비록 곧 감춰버렸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멈추게 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여기까지 오시다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심장이 요동쳤지만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준우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라면.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공간, 에어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마주 앉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짧은 질문. 그러나 전처럼 차갑기만 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 할인이 아닙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우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상주님, 제 이름은 강준우입니다. 저는 할인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얄팍한 미소로도 그의 눈빛 속 흔들림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당신은 부정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의 눈은 속일 수 없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회의실에서의 만남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부정했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운명은 다시 저를 그의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마트를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준우가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수행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팔에는 창백한 얼굴의 7살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결은 위태로웠습니다. 준우는 급히 검은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준우는 잠시 멈추더니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제 아들이 아픕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기만 했던 그가 지금은 한없이 불안한 아버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불러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숨결이 가늘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희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열에 들떠 제 품에 안겨 있던 할인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들이 서둘러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준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그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이름은 우진입니다.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7살 아이, 골수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라니. 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눈앞의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다면,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놀람, 의심, 혼란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금 막 피어올랐다는 것을. 그날 밤 병원, 우진이가 응급치료를 받고 안정되자 저는 대기실에서 준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제 몸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러자 준우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는 겁니까? 제게서 뭘 얻으려는 겁니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이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내가 가족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제는 제 아들이라며 골수까지 주겠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유일한 희망인 아들마저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진이는 살려야 하잖아요. 제 아들일 수도 있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준우는 제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잠시 스쳤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덮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등을 돌렸습니다. 이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을 지키려면 저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고 그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검사만이라도 해주세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방 안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처절한 내적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혈모 세포 이식 전문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았고 준우는 맞은편에서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박혜진 씨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 군과의 일치도가 드물게 높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늘 차갑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일치도는 흔치 않으며 보통 가까운 혈연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제 몸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드디어 14년 동안 기다려온 증거가 눈앞에 있는 건가? 준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이마를 짚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혈연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아팠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안의 피가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준우는 눈을 감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전 아무 기억도 없는 거죠?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피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움켜쥐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검사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제 몸을 다 써도 좋으니 제 손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때 준우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절박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박혜진 씨의 건강 상태에서 골수 기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약간의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두세 배 높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에는 제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위험하다. 어쩌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준우가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제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의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 삶은 이미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7살이에요.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지금 거대한 갈등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의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은 환자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안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손자를 잃게 둘 수는 없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준우가 고개를 획 돌리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정말 제가 당신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지 불쌍해서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예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제 아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의 피와 희망입니다. 그 순간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아들이 동시에 어머니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연한 하늘색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밝은 조명이 눈을 찌를 듯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손자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수술실 바깥 준우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움켜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빨간 불빛이 켜진 수술 중 표시판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거센 파도, 낯선 항구, 그리고 누군가의 절박한 눈빛, 할인.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준우는 머리를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우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잃어버린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준우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강인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지금은 그저 두려움에 떠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간호사의 발소리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준우는 거의 숨을 못 쉬며 달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은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무겁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혜진 씨는 과다출혈로 아직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순간 준우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그리고 아마 준우의 인생에서도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우진이는 회복실로 옮겨져 안정적인 호흡을 되찾았지만 저는 과다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흐트러진 머리칼. 더 이상 거대한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아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올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말해 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위중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에 그는 다시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따스한 손길이 그의 손을 감싸던 순간, 부드러운 목소리가 속삭이던 순간, 하리나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목이 메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발 눈을 떠주세요. 단 한 번만 저를 아들로 불러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애절했고 떨림 속에 어린아이 같은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고는 조용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환자분은 강합니다.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반드시 버틸 겁니다. 그 말에 그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부정하려 했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여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가 건네주었던 그 물건. 그것을 꼭 쥐며 아이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다음 날 새벽 병원 창문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준우는 복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깜빡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의 비틀거리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위에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 없는 시선이었지만 곧 흐릿한 눈길이 또렷해지며 눈앞에서 울먹이는 준우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주저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두 눈 가득 고여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뺨에 닿았습니다.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드디어 찾았다. 그 순간 준우의 마음속을 둘러싸던 차가운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아 이마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잊혔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 아버지의 따스한 미소, 아침마다 자신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완전한 그림이 되어갔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엄마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동안 혼자 아프게 해서. 준우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우진이는 살아날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손에서 약하지만 꺾이지 않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손자뿐 아니라 길을 잃었던 아들을 되살리려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가벼워진 마음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준우는 저를 아버지의 옛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서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책과 사진들은 그때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우리는 오래된 가족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모서리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절망으로 가득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네가 사라진 지 30일째. 경찰, 대사관, 낯선 거리까지 발이 닿는 곳마다 찾아다녔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다. 미영은 매일 울고 있다. 나는 그저 찾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준우는 숨을 죽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3년이 지났다. 여전히 소식은 없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일기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계속 읽었습니다. 4월 15일 젊은 사업가 윤준우를 만났다. 눈빛, 미소, 그리고 귓불 뒤 점까지.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혹시 내 아들인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숨조차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우는 두 눈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저를 알아보셨던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4월 28일. 내일이면 DNA 결과가 나온다. 그때 미영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준우는 손을 떨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제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 역시 느꼈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재회를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다 읽은 후 준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옛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당시의 계약서, 거래 보고서, 모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혁, 당시 부회장이자 지금도 회사 일부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은밀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밤, 강도혁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경비원은 두 사람이 격렬하게 언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준우는 분노로 손바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였군. 아버지가 진실에 가까워지자 그들이 막으려 했던 거야. 그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 모든 시선이 준우와 강도혁을 향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탁자 위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당신의 이름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강도혁 부회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도혁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거군요. 그러나 준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사고가 나던 밤 분명히 강 부회장이 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걸 봤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번졌습니다. 강도혁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불꽃 같은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게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책상을 강하게 두드리는 그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준우는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후계자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격렬했던 회의 이후 강도혁은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재계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준우에게 진실을 밝히는 일은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강도혁이 회사에서 끌려나가던 날, 준우는 고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짓누르던 짐이 비로소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우리 가족의 아픔도 드디어 풀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숙해진 아들의 눈빛 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먼 하늘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으리라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우진이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와 외쳤습니다. 할머니. 그 맑은 목소리에 혜진은 눈물을 터뜨리며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가족은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묘 앞에 흰 꽃다발을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김준우입니다. 이제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대답해 주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이 5년의 긴 이별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세 세대가 손을 맞잡은 채 파란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서로가 곁에 있는 한 이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모성애, 그리고 평온한 내일을 향한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족이 잃어버림과 오해, 그리고 냉혹한 음모 속에서도 결국 사랑과 끈기, 그리고 믿음을 통해 다시 서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가족의 정은 끝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 인생은 때때로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빼앗아 가지만 우리가 인간다움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가족의 유대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셈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결국 정의는 드러나고 진심 어린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